또 풀어야 될 숙제도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숙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아시아나 항공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조금 이제 살짝 식은땀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PD님께서는 오늘 하루 쉬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쉴 수는 없죠. 할 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또 일요일날 또 우리 또 합방하고 나서 또 새로운 구독자들도 많이 생겼고 했는데, 예. 또 이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는 킵고잉 계속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시장이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 당연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한다고 하죠. 예,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되니까, 우리 투자자니까,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투자 전략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됩니까? 내일 살까요? 좀 기다려야 되나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인수건이 M&A 건이기 때문에 이 M&A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일단은 주가 흐름부터 보면은 시장에서는 그냥 다 긍정적이죠. 예, 예를 들어서 피인수되는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은 뭐 당연히 호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가서 끝났고요. 자, 피인수 항상 M&A 했을 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는, 피인수를 당하는 기업은 그 인수를 하는 주체를 좀 보긴 해요. 인수하는 주체가 얼마나 힘이 센 기업이냐.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냐 돈이 없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새로운 주인이 생긴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수를 하는 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인수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잘못된 인수다라고 투자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잘된 인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호재가 됩니다. 예, 이거 왜 샀어? 괜히 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냐 말이야 하면서 주주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보면은 피인수되는 기업은 일단은 인수하는 쪽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은 호재가 되고요. 그리고 인수하는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알토란 같은 기업을 딱 저기 만약 싼 가격에 주고 제대로 인수를 하면은 호재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1조 8천억이거든요. 1조 8천억인데 나쁘지 않다. 이 이전에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인수 포기를 한 기업이 있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거기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으로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좀 1조 8천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가격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 어플도 4조 받고 팔리는 판국에 아시아나항공 1조 8천억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같은 민족이었다. 지분 뭐 67% 정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딜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대한항공도 일단은 급등세, 같이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모기업인 한진칼도 급등. 그리고 이거 외에 전혀 상관없는 저가 항공사들 있잖아요. 제주항공도 급등, 오늘 급등이 나왔고, 티웨이 항공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왜 올라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여러분들 질문이,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이 이제 귀에 맴 도는데, 티웨이 항공하고 뭐 이런 제주항공처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뭐 진에어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돼. 왜냐면 뭐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같은 식구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제주항공하고 티웨이항공까지 올라간 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신 분들께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좀 해드리면요,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로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한 식구가 되면 그 밑에 달려있는 진에어도 한 식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다 같이 한 식구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다시 어떤 시대로 가게 됩니까? 예전에 대한항공 69년도에 대한항공 출범해서 대한항공이 혼자서 독점하던 그 시대로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가 돼버리잖아요. 독점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된다. 즉
비행기 표 값이 지금은 항공사가 워낙에 난립돼 있었으니까 저가 출혈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출혈 경쟁 같은 거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 저가 항공들도 같이 동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아마 1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항공사가 항공사를 인수하는 어떤 첫 번째 케이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빅딜이 나타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LCC 저가 항공사들도 뭐 서로 한다거나 아니면 더 큰 기업들한테 M&A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 뭐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왜 올라갔냐, 뭐 이걸 여쭤보신다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지금 대한항공으로 새 주인이 바뀐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또 풀어야 될 숙제도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숙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아시아나항공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도에 출범했습니다. 1988년도. 대한항공이 아마 1969년도인가? 이렇게 출범해가지고요. 대한항공이 20년간 항공업계에서는 독점을 유지를 하다가 88년도에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하면서 이제 운항사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양분하는 그런 시대로 갔죠. 두 개 양분하는 시대로 갔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LCC 저가항공사가 생기기 시작하죠. 저가항공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항공사가 상당히 많아진, 대한민국에 원래 이제 항공사 하나만 있다가 두 개로 늘려놨다가 이제는 한 10개 되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1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항공사를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문제점들이 뭐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수익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양사의 점유율, 국제선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국제선, 국내선 빼고 국제선이 돈이 되는 거니까 국제선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대한항공의 국제선 점유율은 37.7%고 아시아나항공이 23.9%였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당연히 외항사들이겠죠.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은 20.5%, 아시아나항공은 14.6%다. 그러니까 양쪽 다 특히나 이제 LCC, 그러니까 저가항공사 많이 발생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다음부터 점유율이 상당히 눈에 띄게 훅 떨어지는 모습을 겪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2010년도에 한번 또 채권은행단하고 이 돈이 없어서 아시아나항공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율협약을 체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번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적으로 항공사를 운영을 하면서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질 못한 상황에서 이제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서 돈을 못 벌면 누구라도 줘야 됩니까? 부모라도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의 모그룹은 구모그룹인데, 구모그룹 같은 경우에는 형제의 난으로 상당히 예전부터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던 기업인데요. 그래서 구모그룹에 관련돼서 살짝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도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구모그룹이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지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이전과 이후가 이제 정확하게 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구모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구모그룹 같은 경우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형제들끼리 싸운 거거든요. 형제들끼리. 이제 초대 회장이, 창업주가 고 박인천 회장님이 별세를 하시면서 자식들이 이제 세습 경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식들끼리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룰을 만들어서 세습 경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룰을 만들어서 세습 경영을 했느냐 보시면 65세를 정년으로 삼고 65세 넘어가면 이제는 경영을 못한다. 그리고 최장 10년, 한 사람이 최장 10년간만 회장직을 맡을 수가 있다. 회장직을 사각의 추대, 그러니까 2대2가 나올 경우에 연장자가 결정한다. 형제가 공평한 지분을 가지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딱 협의를 해서 구모그룹을 움직이다가 박상구 회장이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예,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이 일단은 본인이 회장일 때 이 형제들끼리 한 약속을 이렇게 폐기를 해버립니다. 폐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또 박상구 회장이 회장일 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대우건설 인수건인데, 박상구 회장일 때 2006년도에 갑자기 대우건설을 인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대우건설의 지분의 72.1%를 얼마를 주고 샀느냐? 6조 4,200억에 인수를 해요. 예. 근데 너무 운도 안 좋긴 했습니다. 왜냐면 2006년도에 인수를 하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예.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들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그건 금호그룹 뿐만이 아니라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까지도 뭐 주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는데요. 예. 그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이 전부 다 이제 위기 상황이었던 상황이었다 라는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대우건설 인수 대금과 관련해 가지고 재무 부담이 당연히 가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박상구, 박창구 형제난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싸움이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동반 나가라, 둘 다 나가 해서 동반 퇴진을 선언을 했고요. 그 와중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는 이제 워크아웃, 개시합니다. 부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도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매각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2010년도에 대우건설을 다시 매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인수를 한 지 4년 만에 매각을 하는데, 이 대우건설이 얼마에 팔았느냐? 2조를 받고 팔았어요. 살 때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6조 4천억에 샀잖아요. 근데 돈을 받은 건 2조를 받았다. 즉 4조 이상을, 4조 4천억을 날려먹은 거거든요, 한 방에. 그리고 금호렌터카 같은 경우도 참 아쉬운 게, 이 금호렌터카를 2010년도에 팔았다고 나오잖아요. 금호렌터카를 2,600억에 KT에 팔아요. KT 렌터카에 팝니다. 2,600억을 받았는데, 이 2015년도 5년 후에 이 KT에서는 롯데 렌터카에 1조 2천억에 팔아요. 이 때문에 물론 KT에 가서 뭐 좀 더 이제 확장이 되긴 했겠지만, 어쨌든 2,600억에 거의 똥값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똥값에 정리한 거를 뭐 이제 KT는 받아가지고 5년 만에 1조 2천억을 받았으니까 2,600억 투입해가지고 1조를 벌어들이는 효과를 발생됐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대한통운을 매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건 잘 팔았어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1조 8천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CJ하고 삼성이 인수 주체가 두 군데가 붙었어요. 삼성도 인수하겠다고 CJ도 인수하겠다고 해서, 그러면서 몸값이 올라가서 그나마 1조 8천억 몸값을 제대로 받고 CJ한테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금호그룹도 끝까지 쥐고 있었던 건 아시아나항공이었어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뭐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도 팔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결과적으로는 금호그룹에서 이제 핵심 산업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절대 팔지 못한다라고 해서 꼭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유동성 위기는 지속이 되는 거죠. 2018년도에 광화문 사옥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고, 4월 6일날 산업은행하고 재무구조 개선 양해각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음식도 안 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한번. 그래서 회계법인 감사의견 비접정 의견 후폭풍, 박상구 회장 결국 퇴진을 결정하고, 금호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은 지키고 싶었지만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라고, 일단은 뭐 스토리 라인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는 거는 금호그룹이 앞장서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금호그룹은 팔기 싫지만 이제 채권단이 앞장서서 팔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이 매각의 이제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2019년 11월에 일단 인수자를 찾아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래 우리가 인수할게 라고 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주식 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했거든요, 다음 달에. 근데 2019년 12월 주식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제 인수를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코로나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죠. 바이러스가 확 밀려오면서, 바이러스의 가장 큰 타격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항공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인수 재점검을 요구를 했고, 예, 결국에는 8월달에 올해 8월달에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최종 결렬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니 자, 아시아나항공의 실적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좀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실적을 보시면은 아, 이 정도로 심각했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화면 좀 크게 키워서 보면은요. 자,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4,400억이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000억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은 한 2,000억 가까이 적자를 봤는데 2019년도에도 마이너스 8,000억, 그리고 2020년도에 8,900억. 예. 뭐 올해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 다 합산을 해보면은 뭐 당기순이익의 적자가 1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이러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아시아나항공 인수했다가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산업은행에서 바빠진 거죠. 급해지다 보니 대한항공 쪽에 딜을 요구를 한 거죠. 대한항공 니들이 아시아나 사가는 게 어떻겠냐. 우리 어차피 지금 항공산업 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공적자금 너네도 투입하고 아시아나 투입하느니 너네가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조조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대신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조윤태 회장과 나머지 3자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산업은행과 조은태 회장 간에 뭔가 이제 서로 이제 필요한 점을 서로 이제 테이크를 한 것 같아.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인수가 되게 된 건데, 자,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금호그룹을 부모님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일단 본인이 돈을 못 버니까요. 본인이 돈을 못 벌면 금호그룹이 부모인 것보단 그래도 같은 업계에서 1등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케어를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권에 대해서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호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단 이미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샀다가 물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샀다가 수익이 나면 빨리 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만 매매를 해야 되고, 아시아나항공이 나중에 이제 이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실적도 안 좋을 거 뻔하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다음번에 아시아나항공이 주가가 바닥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밑에서 사부작 사가지고 상당히 긴 관점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여행업계가 다시 활성화될 때, 항공업계가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바닥권에 사서 들고 가보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아시아나항공, 피인수된 아시아나항공의 입장,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그럼 대한항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I'll be back.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것만 해주시고 계시길 바랍니다.